무당 선생, 이게 무슨 짓인가? 어서 제사나 마저 지내게. 산신령께서 말씀하신다. 이 아이는 재물이 아니다. 진짜 재물은 따로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무당 나으리, 연희가 재물이 아니면 누가 재물이란 말이요? 산신령께서 노하신 것은 가뭄 때문이 아니다. 신성한 산의 심장을 파헤쳐 황금을 훔치고 그 비밀을 덮으려 어린 소녀들의 피를 재단에 뿌린 저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조선의 밤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달빛 마실 오기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깊은 산속, 신의 분노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추악한 탐욕과 그 탐욕을 비웃는 한 사기꾼의 기막힌 활약을 그려보려 합니다. 조선 팔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무주골 산신제 사건, 그 긴 밤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지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 험준한 산맥이 첩첩이 둘러싼 곳에 무주골이라 불리는 기이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부터 10년에 한 번씩 지독한 가뭄이 들 때면 마을에서 가장 고운 처녀를 골라 산신령에게 바치는 끔찍한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산신제라 불렀고 바쳐지는 소녀를 산신령의 신부라 일컬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신부이지 사실은 시퍼런 절벽 아래에 칠흑 같은 동굴 속으로 산 채로 밀어넣는 인신공양에 불과했습니다. 어느덧 또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무주골의 하늘은 먼지 하나 없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마을 사람들의 인심은 그보다 더 흉흉하게 메말라갔지요. 마침내 촌장의 언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산신제의 제물은 마을 외곽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18살 소녀 연희로 결정되었습니다. 연희가 제물로 결정되던 날 무주골 어귀의 낯선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한 손에는 노쇠 방울을, 다른 한 손에는 오색 깃발을 든 사내. 그의 이름은 도경이었습니다. 수려한 외모의 눈빛이 번뜩이는 이 사내는 자칭 팔도에서 귀신을 가장 잘 부린다는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도경은 귀신 소리만 들어도 자빠지는 겁쟁이였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눈치와 청산유수 같은 말솜씨 하나로 부잣집 곳간을 털어먹는 천하제일의 사기꾼이었지요. 도경이 이 험한 무주골까지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주골 촌장이 이번 산신제를 성공적으로 치러주는 무당에게 황금 100냥을 내걸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황금 100냥이면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는 거금이었기에 도경은 목숨을 걸고 이 연극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선 도경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성황당 앞에 밧줄로 묶인 채 꿇어 앉아 있는 년이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한 피부, 그리고 공포에 질려 초점을 잃은 눈동자. 도경은 잠시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한 것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잉,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걱정해. 황금만 챙겨서 내빼면 그만이지. 도경은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마을 중앙에 앉아있는 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촌장은 인자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도경은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뱀처럼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자네가 한양에서 내려왔다는 그 용한 박수무당인가? 그렇소이다. 대감. 아니, 촌장 어른. 내 비록 젊으나 산신령과 형님 아우하는 사이니 걱정 마시오. 내 이번 제사를 아주 화끈하게 지내서 비를 쏟아지게 해줄 테니. 도경은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대적인 굿판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돼지 머리를 올리고 작두를 타는 척하며 온갖 화려한 춤사위로 사람들의 넋을 빼놓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도경의 신들린 연기에 속아 넘어가 그를 진짜 살아있는 신처럼 받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경의 예리한 감각은 굿판을 벌이는 와중에도 마을의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냄새였습니다. 신성한 산신령이 거한다는 마을 뒤편 검은 골짜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향내나 숲의 냄새가 아닌 비릿한 피 냄새와 매캐한 유황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촌장의 수아들이라고 불리는 장정들의 행색이 묘했습니다. 그들은 농부라기엔 지나치게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허리춤에는 은밀하게 단도를 숨기고 있었지요. 그것은 마치 군대나 거대한 비밀 조직과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건은 굿판 사흘째 되던 날 밤에 터졌습니다. 도경이 밤늦게 뒷간을 가려다 성황당 뒷담에서 몰래 빠져나오는 연희와 마주친 것입니다. 연희는 포박을 풀고 도망치려다 들킨 줄 알고 사신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무녀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도경은 주위를 살피더니 연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야, 조용히 해. 나 무당 아니야. 사기꾼이라고. 너 지금 도망치려고 그러니? 연희는 도경의 고백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당이 아니시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빌어봤자 소용없어. 근데 너 왜 산신령한테 안 가고 도망치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산신령 신부가 되면 하늘나라에서 잘 산다며? 연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산신령 같은 건 없어요. 제가 봤어요. 지난번 제물로 바쳐진 제 친구 순이가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게 아니라 촌장님의 수아들에게 끌려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연희의 말에 도경의 뒷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동굴 안으로 끌려갔다고? 산신령에게 바쳐진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데려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희야, 똑바로 말해봐. 동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밤마다 그 동굴 속에서 쇳덩어리가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촌장님이 그곳에서 나오는 상자들을 보며 끔찍하게 웃는 걸 봤어요. 도경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라는 탈을 쓰고 벌어지는 거대하고 잔혹한 범죄의 냄새가 났습니다. 도경은 연희에게 일단 처소로 돌아가 있으라고 이른 뒤 목숨을 건 단독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밤중 도경은 촌장의 감시를 피해 검은 골짜기의 동굴 입구로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동굴 입구는 거대한 바위로 가려져 있었지만 바위 틈새로 은은한 횃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경이 숨을 죽이고 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은 산신령이 사는 신성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인부들이 채굴 도구를 들고 땅을 파헤치고 있는 거대한 금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하며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그 동굴은 사실 촌장 일가가 국가 몰래 운영하고 있던 불법 금광이었던 것입니다. 바닥에는 채굴된 금덩이들이 상자에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실종되었다던 마을 소녀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억지로 금가루를 거르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들은 산신령에게 간 것이 아니라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예로 부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경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금이라고. 촌장이 노인네가 아주 조선 전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었구먼. 황금 100냥을 벌러왔다가 수만 냥의 황금과 끔찍한 살인 현장을 목격해 버린 도경. 그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도망쳐서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가짜 굿판을 진짜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도경의 등 뒤에서 서늘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무당 선생, 남의 집 금고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신가 보군. 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느새 도경의 뒤를 촌장과 그의 무장한 수하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촌장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도가 들려 있었고 그의 인자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악귀 같은 본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경은 땀을 흘리면서도 짐짓 여유로운 척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고, 촌장 어른.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나왔는데 여기가 아주 금방석이네요. 나도 지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촌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분이라. 좋지. 자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자리를 하나 주지. 바로 다음 산신제의 재물 자릴세. 연히 그 계집애와 함께 동굴 깊은 곳에 묻어주마. 도경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머리가 팽팽 돌아갔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비는 대신 갑자기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멈춰라. 이 어리석은 노인네야.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내일 아침 무주골 하늘에는 피눈물이 내릴 것이야. 도경의 갑작스러운 사자 후에 장정들이 주춤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몸주신은 이 금광의 주인보다 100배는 더 무서운 대장군신이시다. 나를 건드리는 순간 이 금광은 무너져 내리고 너희는 모두 금덩이에 깔려 죽을 것이다. 촌장은 코웃음을 쳤지만 도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매 속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인과 화약을 섞은 가루를 횃불 쪽으로 휙 던졌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보라색 연기가 피어올랐고 도경의 주변으로 환각적인 불꽃이 튀었습니다. 보아라. 산신령의 분노가 이미 시작되었다. 내일 밤 진짜 산신제를 지내지 않으면 무주골은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도경의 화려한 특수효과에 겁을 먹은 장정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도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도경이 사기꾼임을 짐작하면서도 혹시라도 금광이 무너지거나 마을 사람들이 동요할까봐 일단 칼을 거두었습니다. 좋다. 내일 밤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 비가 오지 않거나 산신제가 잘못된다면 내 놈의 혓바닥부터 뽑아버릴 테다. 도경은 겨우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 구석에 숨어있던 연희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녀님, 아니, 나으리. 이제 어쩌면 좋죠.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도경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연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기꾼의 장난기가 아닌 생전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연희야. 안 죽어.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난 팔도 최고의 사기꾼 도경이야. 저 촌장 늙은이가 사기를 치고 있다면 나는 그 사기를 뛰어넘는 진짜 지옥을 보여줄 거야. 도경은 품속에서 보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화약 가루, 거울 조각, 그리고 투명한 명주실들이 가득했습니다. 사기 구판을 위해 준비했던 도구들이었지만 이제 이것들은 촌장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연희야, 내 도움이 필요해. 마을 소녀들이 갇혀 있는 곳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해. 그리고 내일 밤 구판이 절정에 달할 때 너는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신호를 주면. 도경은 밤새도록 연희에게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구판이 아니라 한편의 정교하고 거대한 연극이자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주골의 태양은 어제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 밤이면 재물이 바쳐지고 비가 내릴 것이라며 성황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도경은 대청마루에 앉아 촌장이 보내준 마지막 성찬을 먹으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기우제를 지내기엔 최악의 날씨였지만 도경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늘이 비를 안 내려주면 내가 불이라도 내려줘야지. 도경은 소매 속에 숨긴 부싯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침내 해가 뉘엿뉘엿지고 무주골의 핏빛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야담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잔혹하며 통쾌한 사기꾼의 진짜 굿판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무주골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중앙의 성황당 앞마당에는 거대한 모닥불이 타올랐고 그 주변으로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모두의 눈에는 10년 만에 해가를 바라는 간절함과 제물로 바쳐질 소녀에 대한 잔인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연희가 포박된 채 꿇어앉아 있었고 그 뒤편 상석에는 촌장이 거만한 자세로 앉아 이 모든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둠이 짙어지자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도경이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도경은 어제보다 훨씬 더 기괴하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높다란 깃털관을 쓰고 몸에는 오색 찬란한 비단 신복을 걸쳤으며 얼굴에는 붉고 검은 물감을 칠해 마치 귀신이 빙의된 듯한 섬뜩한 기운을 뿜어냈지요. 도경은 성황당 마당을 한 바퀴 크게 돌며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무주골 산신령이시여, 오늘 이 가련한 영혼을 바치오니 노여움을 거두시고 단비를 내려주소서. 도경의 목소리가 산기슭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넋을 잃고 바라보는 가운데 도경은 미리 준비해둔 날카로운 작두 위로 올라섰습니다. 맨발로 시퍼런 칼날 위를 걷는 도경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아 하고 짧은 비명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작두의 칼날은 도경이 낮에 미리 무디게 갈아놓고 발바닥에는 끈적한 송진과 얇은 가죽을 덧대어 만든 정교한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불빛 아래에서 춤추는 도경의 모습은 누가 봐도 신이 내린 박수무당 그 자체였지요. 도경은 작두 위에서 칼춤을 추며 슬그머니 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촌장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도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말입니다. 도경은 작전의 첫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매 안에서 거울 조각들이 촘촘히 박힌 부채를 펼쳐 횃불 쪽으로 비스듬히 던졌습니다. 순간 거울에 반사된 눈부신 빛의 줄기들이 성황당 지붕 위를 지나 마을 사람들이 산신령의 거처라 믿는 검은 골짜기 동굴 입구를 정확히 비추었습니다. 보아라, 산신령께서 길을 여신다.
저곳에 숨겨진 진실을 보라는 신호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동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비친 동굴 입구 근처에서 갑자기 붉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것은 낮에 연희가 몰래 동굴 근처에 묻어두었던 도경의 화약이 터진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경악하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당 선생, 이게 무슨 짓인가? 어서 제사나 마저 지내게. 도경은 촌장의 말을 무시하고 제단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꿇어 앉아 있는 연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산신령께서 말씀하신다. 이 아이는 재물이 아니다. 진짜 재물은 따로 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오, 무당 나으리. 연희가 재물이 아니면 누가 재물이란 말이오? 도경은 손가락으로 촌장을 정면으로 가리켰습니다. 산신령께서 노하신 것은 가뭄 때문이 아니다. 신성한 산의 심장을 파헤쳐 황금을 훔치고 그 비밀을 덮으려 어린 소녀들의 피를 재단에 뿌린 저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감히 어디서 망발을 내뱉느냐. 여봐라. 저 미친 무당을 당장 끌어내 죽여라. 촌장의 무장한 수하들이 칼을 뽑아 들고 도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리 성황당 기둥과 제단 사이에 연결해둔 투명한 명주실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제단 위에 놓여있던 쌀 그릇과 돼지 머리가 공중으로 붕 떠오르더니 촌장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신령께서 벌을 내리신다. 탐욕스러운 자의 머리에 저주를 내리신다. 마을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촌장은 돼지 피를 뒤집어 쓴 채 악을 썼습니다. 사기다. 이건 전부 저놈의 사술이다. 죽여라. 당장 죽이란 말이다. 수하들이 도경의 목에 칼을 겨누던 그 찰나 연희가 제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연희의 손에는 도경이 어제 동굴에서 훔쳐온 촌장의 비밀 장부와 황금 한 덩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산신령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피눈물입니까? 연희는 장부를 높이 쳐들고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제 친구 순이도 앞집 돌쇠 누나도 산신령에게 간 게 아니에요. 저기 동굴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촌장님의 금을 캐고 있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심과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그게 정말이냐, 연희야? 내 딸이 살아있단 말이냐? 저 장부가 무엇이냐? 촌장, 내 놈이 정말 우리를 속인 것이냐? 촌장은 전세가 불리해진 것을 깨닫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가짜다. 저 사기꾼 무당과 저 계집애가 짠 연극이야. 내 말을 들어라. 너희도 그 금을 조금씩 나눠 먹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깨끗한 척하지 마라. 촌장의 비겁한 폭로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도 촌장이 던져주는 푼돈에 취해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을 외면했던 방관자들이었으니까요. 도경은 이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마지막 무기인 거대한 연막탄을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방관한 죄는 나중에 빌어라. 지금은 아이들을 구해야 할 때다. 산신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동굴의 문을 파괴하라.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성황당 앞마당이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도경은 연기 속에서 연희의 손을 잡고 동굴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황당 앞마당이 자욱한 연막탄 연기로 뒤덮이고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는 그 짧은 찰나. 도경은 연희의 손을 잡고 성황당 뒷담을 넘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지리에 밝은 촌장의 정예 장정들이 횃불을 치켜들고 두 사람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지요. 저 가짜 무당놈과 계집애가 저쪽으로 갔다.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잡아와라. 장정들의 거친 고함과 숲을 헤치는 발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도경은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연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연희야, 여기서 잡히면 황금은 구경도 못하고 진짜 산신령 보러 가는 거다. 이 근처의 관군이나 촌장의 눈을 피해 잠시 숨을 만한 곳이 없느냐? 연희는 겁에 질려 떨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오래된 폐가 가마터가 있어요. 그리로 가요. 두 사람은 가시덤불에 옷자락이 찢기는 줄도 모르고 가파른 산길을 굴러가듯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버려진 지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흙가마터였습니다. 도경과 연희는 무너진 가마 안쪽에 가장 깊고 어두운 틈새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까봐 서로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채 두 사람은 밖의 동태를 살폈지요. 저 멀리서 횃불 여러 개가 가마터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근처로 도망쳤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샅샅이 뒤져라. 추격꾼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마벽 바로 바깥까지 다가왔습니다. 흙벽 사이의 작은 구멍으로 횃불의 붉은 빛이 새어 들어와 도경과 연희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연희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도경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도경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소매 속에서 마지막 남은 작은 화약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한판 붙는 수밖에 없다. 사기꾼 도경의 일생 중 가장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이었지요. 다행히 추격꾼들은 폐가마터의 음산한 분위기에 으스스함을 느꼈는지 여긴 산신령의 저주가 내린 곳이니 딴 데로 가보자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횃불 빛이 멀어지고 장정들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두 사람은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가마 안에는 짙은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연희는 참았던 눈물을 소리 없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나으리까지 이 험한 꼴을 당하시고 사실 저 같은 비천한 시골 계집 하나 죽는 건 아무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도경은 보찜을 베개 삼아 눕다가 연희의 말에 짐짓 정색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야, 연희야. 세상에 비천한 목숨이 어디 있어. 너희 촌장? 늙은이가 황금에 눈이 멀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겨서 그렇지. 내 목숨도 저 한양 영의정 대감 목숨만큼 귀한 거야.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나 돈 엄청 밝히는 사기꾼이야. 근데 사기꾼도 상도덕이 있지.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짓은 안 해. 내가 저 늙은이 면상에 사이다를 제대로 먹여주기 전까진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 마라. 도경의 능청스러우면서도 따뜻한 위로의 연희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안아 장며 자신의 숨겨진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사실 제 친구 순이가 바쳐지던 날
순이는 가뭄을 끝내기 위해 자원한 게 아니었어요. 순이네 아버지가 촌장님께 진 노름빛 대신 끌려간 거였죠. 촌장님은 마을 사람들의 약점을 하나씩 잡아서 자신에게 방해가 되거나 비밀을 눈치챈 집안의 아이들을 골라 제물로 바쳐왔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촌장 집안의 보리쌀을 몇 돼 빌려다 먹은 것이 죄가 되어 이번엔 제가 표적이 된 것이고요. 연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인간의 탐욕이라더니 무주골의 산신제는 결국 촌장이 마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만든 잔혹한 연극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랬구먼. 10년마다 바쳐진 소녀들이 전부 그런 사연이 있었어. 촌장이 영감탱이 아주 지옥하도 유황불에 제일 먼저 튀겨질 놈이네. 도경은 밤이 깊어지자 눈을 반짝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희야,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촌장 그 노인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자신이 모은 황금을 잃는 것도 무섭겠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지 죄상이 세상에 드러나서 권력을 잃는 거야. 촌장 방에 분명히 중앙관리들과 주고받은 밀수 장부나 서찰이 있을 거다. 관군을 움직이든 마을 사람들을 움직이든 그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연희는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도경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녘 가장경비가 허술해지는 시간을 노려 촌장의 거대한 저택 뒷담으로 향했습니다. 촌장의 장정들이 마을 전체를 뒤지느라 오히려 저택 안은 한산했지요. 도경은 사기꾼 시절 담치기를 하던 실력을 발휘해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담을 넘어 촌장의 은밀한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서재 안은 온갖 화려한 골동품과 비단으로 가득했습니다. 도경은 벽면을 더듬으며 비밀 금고나 숨겨진 칸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책장 뒤편을 살짝 밀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벽면이 열리며 작은 철제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촌장이 한양의 고위 관료들과 밀수를 공모하며 주고받은 밀서들과 그동안 제물로 바쳐진 소녀들의 이름과 그 대가로 가문에서 빼앗은 전답의 문서들이 빼곡하게 적힌 핏빛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경은 장부를 읽어내려가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런 저 죽일 놈. 세상에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장장 수십 년 동안 해왔단 말인가. 도경이 장부를 품속에 챙기려는 순간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장정 2명이 칼을 겨누고 들어왔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무당놈, 결국 여기 숨어들었구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도경은 장정들이 칼을 휘두르기 전 서재 탁자 위에 있던 값비싼 도자기 향로를 들어 장정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에라, 이 탐욕의 노예들아. 이거 엄청 비싼 거니까 잘 받아라. 향로가 깨지며 매운 향가루가 장정들의 눈에 들어갔고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도경은 창문을 깨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뒷담에서 기다리던 연희가 도경을 받아주었고 두 사람은 저택을 빠져나와 다시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숨 가쁜 추격전은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촌장은 자신의 비밀 장부가 도둑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무당놈과 계집애를 보면 그 자리에서 목을 쳐라. 장부를 되찾아오는 자에게는 황금 10냥을 주겠다. 황금에 눈이 먼 장정들이 늑대 떼처럼 산을 뒤덮었습니다. 도경과 연희는 산 정상의 가파른 암벽 지대까지 몰리게 되었지요. 뒤는 수십 장 깊이의 아찔한 절벽이었고
아픈 칼을 든 장정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촌장이 장정들 뒤에서 거만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무당 선생, 이제 갈 곳이 없군. 순순히 내 장부를 넘기면 고통 없이 죽여주지. 그렇지 않으면 저 절벽 아래로 밀어버릴 것이다. 연희는 도경의 옷자락을 잡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도경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허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촌장 영감, 내가 왜 일부러 이 산 꼭대기까지 도망쳐온 줄 알아? 영감, 수하들이 여기 다 모여 있네. 마을 어귀랑 성황당 앞마당은 지금 텅 비어 있겠구먼. 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도경은 품속에서 노쇠 방울 대신 촌장의 집에서 들고 나온 비밀 서찰 몇 장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서찰이 한양 의금부에 가기 전에 무주골 주민들이 먼저 보면 어찌 될까? 연희야, 지금이다. 그 순간 연희가 품속에 숨겨두었던 징을 꺼내 미친 듯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쨍, 쨍, 쨍 하는 날카로운 징 소리가 온 산과 무주골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것은 도경과 연희가 미리 짜둔 신호였습니다. 마을에서 촌장의 횡포에 숨죽이고 살던 몇몇 젊은이들과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이 징소리를 듣고 성황당 앞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도경이 미리 흘려놓은 촌장의 가짜 약재들과 금가루 흔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산 꼭대기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본 촌장은 비로소 도경의 계책에 말려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악랄한 무당놈이 감히 날 낚았구나. 죽여라. 당장 저놈들을 쳐라. 장정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순간 도경은 연희의 손을 잡고 절벽 아래를 향해 외쳤습니다. 영감, 진짜 산신령의 굿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들 성황당으로 모여라. 도경은 소매 속에 있던 마지막 연막탄을 바닥에 터뜨리며 장정들의 시야를 흐리게 한 귀. 절벽 옆에 좁은 넝쿨길을 타고 원숭이처럼 재빠르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흡사 날아다니는 신선과도 같아 장정들은 감히 따라올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마침내 성황당 마당에 도달했을 때 그곳은 이미 분노한 마을 백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경은 땀 범벅이 된 무복을 휘날리며 제단 위에 우뚝 섰습니다. 무주골 백성들이여, 눈을 떠라. 산신령은 너희의 아이를 원한 적이 없다. 저기 올라오는 촌장 영감이 너희의 황금과 아이들의 목숨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던 것이다. 도경의 우렁찬 목소리가 무주골의 아침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어서 산에서 내려온 촌장과 장정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고 조선 야담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숨막히는 진실 공방과 대적의 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쿠구구구구. 웅장하던 금광동굴의 천장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파헤쳐진 집안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도경은 쇠사슬을 끊어낸 마지막 소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쏟아지는 바위 파편들을 피해 입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나으리, 이쪽이에요. 어서요. 동굴 입구에서 연희가 횃불을 높이 쳐들고 목이 터져라 도경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도경이 마지막 힘을 다해 동굴 밖으로 몸을 날린 순간 쾅 하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동굴 입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욱한 흙먼지가 가라앉고 도경은 헐떡이며
품 안의 소녀를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애구구, 내 허리야. 사기꾼 노릇하다가 진짜 저승사자랑 악수할 뻔했네. 마을 사람들은 구해낸 딸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다가 도경이 무사히 빠져나오자 일제히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당 나으리, 아니 살아있는 활불이십니다. 저희 자식들을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촌장의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아이들을 사지로 몰 뻔했습니다. 이 죄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도경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마당 한 구석에서 촌장이 자신의 비밀 금고 상자를 짊어진 채 슬금슬금하니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장정들도 칼을 쥔 채 촌장을 호위하며 무주고를 빠져나가려 했지요. 이 미련한 백성 놈들아, 금광이 무너졌어도 내 손엔 아직 중앙대감들께 바칠 황금과 서찰이 있다. 날 건드리면 관군이 내려와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촌장은 마지막까지 기세를 올리며 악을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군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선뜻 나서지 못했지요. 도경은 소매를 툭툭 털며 촌장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아까 챙겼던 촌장의 비밀 서찰들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어이, 촌장 영감. 관군을 부르고 싶으면 부르시든가. 근데 어쩌나 영감이 대감들하고 장부 맞추던 그 비밀 서찰 지금 내 손에 있는데. 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네. 내 놈이 그걸 언제? 도경이 서찰 한 장을 펼쳐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도 병마절도사 김대감에게 황금 500냥을 바치고 영장 자리를 청탁함. 좌이정 조 대감의 수하에게 금강석 30개를 뇌물로 바침. 야, 장부를 아주 꼼꼼하게도 적어놨구먼. 촌장 영감, 이거 한양의금부에 올라가는 순간 영감 목만 날아갈 것 같아. 영감이 믿는 그 대감들이 비밀을 묻으려고 가장 먼저 영감 3대의 목을 칠걸. 도경의 날카로운 일침에 촌장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권력의 밧줄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된 것이었지요. 살려주게. 무당 선생. 아니, 나으리. 저 상자 안에 있는 황금을 전부 주겠네. 반절. 아니, 전부 다 가져가게. 제발 내 목숨만은. 촌장은 비참하게 바닥을 기며 도경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도경은 그런 촌장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기꾼이긴 하지만 사람 피가 묻은 돈은 안 먹어. 영감이 모은 그 황금은 내 돈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피눈물이야. 도경은 도망치려던 촌장의 아들과 장정들의 무기를 빼앗고 그들을 마을 광장의 거대한 당산나무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촌장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가득했던 황금과 보화들을 마당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반짝이는 황금이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지요. 자, 무주골 주민 여러분. 이 황금은 촌장의 것도 산신령의 것도 아닙니다. 10년 동안 여러분이 속아서 바친 눈물이고 아이들의 노동의 대가입니다.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돈으로 마을을 떠나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도경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나누어 가지며 비로소 촌장의
오랜 독재와 미신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무주고를 감싸 안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황금을 정리하고 한숨 돌리는 사이 성황당 처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복도 요란했던 방울도 없었습니다. 도경은 원래의 수수한 도포 차림으로 보찜 하나만 달랑 맨 채 마을 뒷길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나으리. 뒤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도경의 앞을 가로막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인사도 없이 이리 떠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으리를 위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경은 능글맞게 웃으며 연희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잔치는 무슨? 사기꾼 정체탈로 나기 전에 얼른 튀어야지. 관군들이 서찰 찾으러 오면 나도 복잡해져. 연희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도경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경에게 감사의 표시로 모은 황금 몇 냥과 연희가 정성스럽게 싼 주먹밥이 들어있었지요. 나으리 덕분에 제 친구들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경은 황금 주머니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야, 역시 일한 보람이 있구먼. 고맙다, 연희야. 너도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도경은 주먹밥 하나를 입에 쏙 집어넣고는 오색 깃발을 지팡이 삼아 짚으며 유유히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연희는 도경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서 몇 번이고 절을 올렸지요. 그로부터 몇 년 후 무주골의 끔찍했던 인신공양 풍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구름 한 점 없는 가뭄날이면 팔도 강산, 어디선가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사기꾼 무당이 나타나 불꽃을 터뜨리며 탐관오리들의 주머니를 털고 억울한 백성들을 구한다는 기분. 좋은 야담이 달빛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스로 가짜 무당이라 불렀으나 세상 그 어떤 진짜 무당보다 더 영험하게 사람의 한을 풀어주었던 사내 도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황금을 탐했던 촌장의 추악한 종말과 비록 사기꾼이었지만 인간의 도리와 의리를 지켰던 도경의 활약이 여러분의 마음에 시원한 사이다를 선물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달빛 마실 오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기이하고 통쾌한 조선의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달콤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